기원전 256년 여름, 로마의 대규모 원정군이 드디어 아프리카에 상륙했습니다. 집정관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와 루키우스 마니우스 불소 롱구스가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 근처의 클로페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곳은 방어에 유리하고 농업 생산력이 좋은 곳이어서 주둔지로 적합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 선거는 해마다 겨울에 열렸습니다. 이 선거는 국가 최고 권력자를 뽑는 중대 행사여서 반드시 현직 집정관이 로마에서 주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두 집정관 모두 장기간 해외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불소 롱구스가 다가오는 집정관 선거를 대비해서 가을에 귀환했고, 현지에는 레굴루스가 남아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이때 레굴루스에게 보병 15,000명, 기병 500명, 그리고 40척의 군선과 선원들이 남겨졌습니다. 레굴루스는 초기 작전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기원전 256년 겨울 무렵, 카르타고 동쪽 내륙의 도시 아디스에서 카르타고 수비군을 격파했습니다. 이어서 인근 농촌을 초토화하며 곡창지대인 카르타고 평야로 진출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전쟁을 계속해야 할지 내부 논의를 벌였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로마의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철수하라고 하는 등 레굴루스가 내건 조건은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사실상 카르타고의 항복과 다름이 없어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군은 겨울에 대규모 전투를 피했지만 아프리카의 온화한 기후 덕분에 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듬해로 해가 바뀌면서 레굴루스는 전직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계속 지휘권을 위임해 임무의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임무가 연장된 전직 집정관을 로마에서는 프로콘술이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255년 레굴루스는 프로콘술의 자격으로 아프리카 원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카르타고가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로마군이 수도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지만 카르타고에는 여전히 강력한 육군과 해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카르타고는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 장수 크산티포스를 고용해 군대 개편을 맡겼습니다. 크산티포스는 병력을 시찰한 뒤 이런 군대를 가지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라며 자신감을 If a 드러냈습니다. general cannot win with such an army, then the blame lies with the commander. 그는 코끼리 부대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카르타고군을 체계적으로 훈련했습니다. 또한 기동력이 뛰어난 누미디아 기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준비도 했습니다. 로마군은 겨울이 나면서 보급품을 자체 조달하다 보니 주변 지역 약탈이 심했습니다. 카르타고 정부는 이를 과장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당연히 로마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윽고 기원전 255년 봄, 크산티포스는 로마군과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로마 집정관들은 1년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두드러진 군공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에 늘 시달렸습니다. 레굴루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집정관이 이끄는 증원군이 도착하면 이후의 정관은 모두 후임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르타고를 굴복시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적지에 고립해 있는 주변 상황도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이 조급함이 결국 치명적인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카르타고군은 보병만 2,000명, 기병 4,000명, 그리고 전장을 뒤흔드는 코끼리 100마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선 로마군은 보병 10,000명과 기병 500명뿐이었으며 코끼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병의 수만 비슷했을 뿐 기병과 코끼리 전력에서 카르타고는 로마를 압도했습니다. 로마의 평야는 아프리카만큼 광활하지 않았고 곳곳에 구름과 언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밀집 대형을 이루는 충장보병 중심의 로마 전술에 적합했습니다. 반면 광활하고 탁 트인 아프리카 평야는 코끼리 부대와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카르타고군에게 유리한 전장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출신 용병 장수 크산티포스는 이 넓은 평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크산티포스는 코끼리를 정면에 내세워 로마 보병 전열을 흔들고 누미디아 기병을 측면과 후방에 투입하여 로마군을 완전히 포위하며 유린했습니다. 전투는 로마의 철저한 참패로 끝났습니다. 로마군 8,000명이 전사했고 레굴루스를 비롯한 500명은 포로가 되었으며 소수만이 간신히 클루페아로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에서 출발한 두 신임 집정관은 아프리카로 향하는 길에 시칠리아 남부 시라쿠사에서 로마군의 참패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집정관은 클루페아에 고립된 로마 병사들을 구출하려고 서둘러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맞서 카르타고도 해군을 출동시켰습니다. 두 함대는 카르타고 북동쪽 도진 헤르마이움 앞바다에서 충돌했습니다. 1차 포엔이 전쟁의 네 번째 대규모 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승리는 로마의 차지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무려 114척의 군선을 잃었습니다. 지중해 최강을 자랑하던 카르타고 해군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클루페아에 도착한 로마 함대는 그곳에 남아있던 병사들을 태우고 시칠리아로 귀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전력으로 아프리카 본토를 계속 공략하는 것은 무리라고 두 집정관이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사실상 아프리카 원정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귀환하던 로마 함대는 시칠리아 남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약 350척 규모의 함대가 폭풍우 속에서 무리하게 해안에 접근하다가 서로 충돌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대부분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80척만이 살아남아 시라쿠사 항구에 도착했으며 그 과정에서 6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의 신무기 코르보스가 현안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대전에 설치된 코르보스는 지나치게 무겁고 불안정하여 평상시에도 항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센 폭풍 속에서 이 장치가 배의 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대규모 난파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 후 코르보스는 점차 사용이 줄어들며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에게는 최악의 참사였지만 카르타고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전투력만으로 한꺼번에 6만 명의 로마군을 전사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폭풍이라는 하늘의 힘이 대신해준 셈이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가 이처럼 대참사를 겪은 그의 겨울, 카르타고는 강화 협상단을 로마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절단 속에는 포로로 잡혀있던 로마 집정관 레굴루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레굴루스는 카르타고로부터 강화 협상을 성사시키라는 요청을 받고 로마로 왔습니다.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카르타고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고서였죠. 카르타고는 로마가 시칠리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레굴루스는 원로원에서 카르타고 감시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히려 카르타고의 뜻과는 정반대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강화를 맺지 말고 전쟁을 계속하라고 호소했고, 의기소침하던 로마 원로원 의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다시 전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결국 원로원은 강화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레굴루스는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 모진 고문 끝에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포로가 된 것과 협상이 결렬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에 온 뒤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미화되어 꾸며졌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